적벽대전. 자, 이제 모든 준비는 갖추어졌는데 대전을 위해 무엇인가 모자라는 것이 있었다. 즉 조조의 진영은 강의 상류에 있었으며 바람은 항상 조조의 진영인 서북에서 주유의 진영인 동남으로 불었던 것으로 쇠사슬로 묶여있는 조조의 수군을 화공으로 공격해 보아야 효과가 없고 오히려 강동의 수군 쪽으로 바람이 불어 자중질환이 될 수 있다. 역시 자신의 고향 천문지리에 능숙한 제갈량은 평상시에 불던 서북풍이 어느 일정 시기만 되면 그 반대인 동남풍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직시했었고, 주유와 조조는 이 점에 대해 몰랐던 것으로 적벽대전의 장기파는 그곳의 천문지리에 능숙했던 제갈량, 방통, 서서의 필연적인 작품이었던 것이다. 동남풍의 출현은 순식간에 전황을 뒤바꾸어 놓으며 적벽대전 시작의 불길이 타올랐다. 적벽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가 아니라 적벽대전이 벌어진 장소가 우리의 지명 어디였는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 적벽대전의 무대로 들어가 봅시다. 창호상가 동정호 관동 팔경을 인용합니다. 적벽대전의 무대 양양을 묘사하는 구절인데 느낌이 현 반도의 동해바다의 양양과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굽이 창창 흐르는 물이 현 강원도 양양에 있을 리 없습니다. 강이 흐르는 굽이굽이마다 물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른다는 말인데, 내 눈에는 산맥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관동별국의 양양에 닿아서는 대하를 이루면서도 계곡수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에 낙산사가 있는 동해바다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버들잎이 떠서 온다고 했는데 이런 말이 바다를 묘사하는 말일 리는 없습니다. 이 버들잎이라는 것도 수양연의 환가일곡이라는 구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수양버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녹파 담당 거울 속에라는 구절도 아무래도 현 동해바다를 묘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태평양의 한 부분인 반도의 동해바다를 녹파 담담이라고 묘사한다는 말입니까? 상기의 19중 뒤에는 벽산이요 앞에는 창해 양양의 구절 중 벽산이 조조군이 있었던 적벽이며 창해 양양이 강동입니다. 고고천변이라는 판소리 단가가 있는데 이 단가는 수군가의 자라가 토끼를 찾으러 동정으로 불쑥 솟아 올라오는 장면으로 인용합니다. 상기의 19중 수군가의 거북이가 앞발로 벽파를 찍어 당기고 뒷발로 창랑을 탕탕 차며의 벽파가 조조군이 있었던 적벽이며 창랑이 창해 양양의 강동입니다. 판소리 단가 중에 적벽가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서망하구 동망무천 산천이 상무하여 오로 창창하였으니 맹덕에 패한대라. 형제를 파하에 강릉을 내려가니 충노는 일천이요 정기는 패공이라. 조조군대가 형주를 치고 적벽강으로 나아가는 노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주, 강릉, 단양의 노정으로 공략하다가 적벽강에서 조조가 대피하는 것이다. 동망무창의 무창이 바로 악양입니다. 악양의 유명한 노각이 악양루로, 악양루는 파릉의 유명한 다락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이 파릉으로 이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파촉의 파였던 것으로 제갈공명의 고향 양도이기도 합니다. 대동제지 읍지류 황해도 해주주에서 적벽을 찾아봅시다. 대호는 동정호이고 벽해는 적벽의 단양을 지나 북으로 흐르는 장강으로, 해주주에 동정호와 적벽대전의 무대 벽해, 군산, 마산, 온천, 수양산 등이 등장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 금산의 적벽강을 인용합니다. 금산에 적벽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의 군명에서 적벽을 찾아봅시다. 충청도 단양의 군명을 적산 단산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성의 군명이 적성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중국 역사 적벽대전의 무대가 단양인데 신증 동국 여지승남의 단양을 적벽이 있었던 적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적벽대전의 무대가 천하의 중심 제갈공명의 고향 양도인데 신증 동국 여지승남의 양성의 군명이 적벽의 적성이라고 합니다.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가 있었던 가까운 곳에서 삼국지의 영웅들이 천하의 쟁패를 두고 적벽에서 충돌했던 것입니다. 이곳 금성이 바로 천하의 패자인 천자를 인가하는 천부였습니다. 조조군이 신시계천의 무대 천부에 흘렀던 단양의 적벽강에 진을 쳤다가 그곳에서 화공으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화용도. 조조의 수군은 전멸했고 강동의 여몽, 능통, 서황, 유비의 조자룡, 장비에게 쫓기던 조조는 마지막 화용도 이곳만 벗어나면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나 그곳에는 유비의 명장 관우가 지키고 있었다. 삼국지 연의에는 조조가 관우에게 삶을 애걸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수군은 전멸했지만 육군은 여전히 강했던 것으로 화용도에서 관우도 상대하기 힘들 정도로 조조의 육군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갈공명이 천문을 통해 사람의 운세를 판단했다고 했는데
유생의 사람이 어찌 천문에 배양될 수 있었겠는가. 그냥 지어낸 얘기일 뿐입니다. 화영도의 위치나 파악하고 넘어갑시다. 강하란, 강수와 하수에서 유래한 것으로 남군인 강릉에서 갈라져 나오는 강과 면수인 고죽국에서 흐르는 물이 화영에서 만나 하수를 이루고 하수는 강하군을 지나 강수인 한강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곳이 적벽대전의 무대였던 것입니다. 남군 전투. 적벽대전에서 대패한 조조는 남군인 강릉에서 패배를 수습하고 있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이다. 조조는 조인에게 계책을 넣은 비밀봉투를 전해주고 주유에게 섣불리 덤비지 말고 만약 일이 닥치면 비밀서신을 개봉하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조조는 황제가 계신 호도로 돌아간다. 한편 남군성을 공략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주유는 남군의 근처에 제갈공명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주유는 제갈공명에게 따지지만 만약 주유가 남군성을 공격해서 취하지 못하면 그때가 되어서야 제갈량의 군대가 움직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제갈량과 주유의 치열한 두뇌 싸움 끝에 남군성을 점령한 제갈량은 조인의 병부를 이용해서 형주와 양양의 조정원을 속임수로 성 밖으로 유인해서 끌어낸 후 기습적으로 성을 빼앗았던 것이다. 역시 제갈량이었던 것이다. 주유와 조정원이 싸운 이릉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함경도 갑산의 군명이 이산으로 이주에 있는 산이 이산이고 이산에 있는 능호가 이릉입니다. 함경도 갑산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정원루라고 합니다. 정원에 있는 누정이 정원루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갑산이 또한 정원이었던 것입니다. 평안도 귀성의 건치 연역을 인용합니다. 평안도 귀성을 또한 정원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단양의 군명이 귀성으로 군명 단읍 적촌이란 이곳 이릉도 적벽대전의 무대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우리의 지리지 신중 동국 여지신남이 중국 역사 삼국지와 딱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황충과 위연. 형주는 물론 남군과 양양을 장악한 유비는 영릉을 손에 넣었고 또한 계양을 장악하기 위해 조자룡을 파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자룡의 인품을 알고 있었던 계양태수 조범은 저항 없이 항복했다. 조자룡과 조범은 조시성의 동성으로 형제의 의를 맺은 조범과 조자룡은 조범이 홀몸인 형수를 소개시켜주자 강직한 조자룡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유비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며 조범을 계양태수로 다시 임명하게 된다. 조자룡의 강직함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영주에 있는 능호가 영릉입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것이 환주인 박주였던 것으로 안주에 있는 성이 안시성입니다. 계양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부평의 군명이 계양으로 군명 길주는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유비의 명성과 장비의 용명으로 무릉성도 쉽게 함락하게 된다. 무릉은 삼국지 초반 도원결의의 장소가 무릉이었다고 했으니 참조 바랍니다. 삼국지의 무대는 모두 자신들의 고향 근처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무릉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상기 이릉 전투의 무대가 귀성이었는데 경상도 7원의 군명이 귀성과 무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도 삼국지가 우리의 역사인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분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장사군으로 장사태수 한현의 밑에서 황충이라는 충직한 노장군이 있었다. 그러나 황충은 관우의 인덕에 매료되었으며 장사태수 한현은 황충을 적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심으로 황충을 체포해서 유기에 봉착하게 했는데 황충이 처형되려는 순간 한현의 부장인 위원의 배반으로 오히려 한현은 처형되고 황충과 위원은 유비에게 투항해서 장사군도 유비의 수중에 떨어졌던 것이다. 황충, 자는 한승이며 형주 남양군 사람이다. 남양은 당 지역입니다. 위원, 자는 문장이며 형주 의양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양군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의양과 의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평안도 의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압록강의 지명 청하를 분석해 봅시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라고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 청과 청은 동일한 의미였던 것으로 청하란 청하가 되기도 합니다. 경상도 예천의 군명 청하를 적벽대전의 무대 양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압록강, 청천강의 삼국지의 적벽강인 것 같습니다. 한편 강동의 성공과 조조의 부장 장묘는 합비에서 부딪히고 있었다. 그러나 장묘의 계략으로 필마당기의 영웅 태사자가 함정에 빠져 치명상을 입고 죽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유비는 유표의 장남 유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드디어 강동과 유비 간에 얽혀있는 유기 공자가 죽으면 형주를 송건에게 돌려주기로 한 약속이 돌출한 것이다. 유비의 혼례. 형주 땅을 찾기 위한 주유의 계략이 오히려 역으로 유비가 장가를 가게 생겼으니 주유의 입장에서는 혹을 때려다가 오히려 혹을 붙인 꼴이 되었습니다.
신혼살림 재미에 푹 빠진 유비는 형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걱정하고 있던 조자룡은 제갈량이 준 비밀 서신을 통해 조조가 대군을 몰고 형주로 오고 있다는 거짓 보고를 통해 유비가 형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했다. 주위의 추격병들은 송곤의 누이 동생인 손부인의 명령으로 모두 돌아갔으며 유비는 무사히 형주에 도착하였던 것이다. 주유의 최후. 제갈량의 촌철살인 같은 패부를 찌르는 그는 주유를 화나게 만들었고 결국 자제력을 잃은 주유는 다시 오지 못할 황천길로 떠나게 되었다. 강동의 대도독 주유는 36세의 나이에 최후를 맞았던 것이다. 주유가 제갈량 때문에 죽었다는 흉흉한 소문에도 제갈량은 위험을 무릅쓰고 주유를 조문하기 위해 강동에 방문했고 결국 흉흉한 소문을 잠재우며 강동의 정세를 살피는 와중에 수경선생 사마의 밑에서 동문수학했던 적벽대전의 숨은 공신 방통을 만나 유비에게 올 것을 청구하며 소개적을 전해주었다. 와룡과 봉추. 방통은 처음에 송곤을 찾아갔지만 송곤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자 책사인 노숙의 제안으로 유비에게 오게 되었다. 방통이 유비를 찾아갔을 때는 제갈량이 9년을 시찰 중이라 방통을 유비에게 소개시켜줄 수 없었고 방통을 몰라본 유비는 방통을 계양군 내양현령으로 전임했는데 잘 다스리지 않아 면직되었다. 노숙과 제갈량은 방통을 총구석이 아닌 주로 불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비가 직접 만나보고는 큰 그릇이라 판단해 치중종사로 삼았다. 친밀하게 대우받음이 제갈량의 복은 가서 얼마 안가 제갈량과 아울려 군사 중랑장에 올랐다. 방통이 처음 봉지로 받은 내양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형주 계양군에 속했으며 그 성터는 호남성 내양에 있었다고 합니다. 호남성 호북성의 기준인 호는 동정호로서 동정호는 우리 역사 속의 무대입니다. 계양이란 전편에서 부평도부의 군명이 계양이며 이곳이 길지인 길주 명천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이성계가 천하를 통일했으므로 명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서량의 영웅 마초. 조조의 기락으로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마등 일가를 제거했지만 장남 마초가 복수를 위해 거병했지만 조조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서량의 마초가 점령한 동관의 정체에 대해 살펴봅시다. 동관은 섬서, 산서, 하남 등 3성의 경계지역에 해당하며 관중으로 들어가는 정식 도로의 중요한 관문으로 관문의 성이 산 기슭에 버틴 채 아래로 황하를 굽어보고 있어 그 형세가 험하게 그지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체를 확인해 봅시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시문집을 인용합니다. 정야경이 읊고 있는 화성부의 초롱성이 바로 진나라 봉상현의 옹성입니다. 그리고 정도전의 600년 전쯤에 두보의 이성에 대한 동관리라는 시가 남아 있습니다. 병사들은 어찌 그리도 고생스럽게 동관길에서 성을 쌓는가. 큰 성의 건강함은 강철도 그만 못하고 작은 성의 높이는 만장이 넘는다네. 이 화성의 초롱성이 바로 동관이었으며 평안도 영변의 약산의 초롱성이기도 합니다. 한중왕 장로. 마초의 패전 소식은 각지의 제후들에게 전파되었고 드디어 조조가 제후들을 각계에 격파하기 시작했다는 위기의식을 고무시켰으며 이것은 한중태소 장로를 자극하기에 이른다.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한중이 바로 한중입니다. 원래 촉에 있는 지명이 한이었는데 한은 현 한국 역사의 국명으로 확립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한양의 한을 현 중국 지명으로 확립시켜 촉한을 일치화시켰던 것입니다. 한중태소 장로의 한중이란 바로 한중입니다. 한중태소 장로는 평상시 사이가 좋지 않던 서천을 점령해서 그곳을 기반으로 조조에 대항하기로 결정하고 군사를 일으키게 된다. 촉인 서천의 장송이 유비에게 기회를 주었고 옹고지처럼 버티고 있던 유비를 방통이 설득해 마침내 유비가 서천 정모를 실행하였다. 왜 유비가 옹고지처럼 서천의 유장에게 출병하는 문제를 두고 버티는지 살펴봅시다. 유장, 자는 교역이며 형주 강화군 사람이다. 전한 경주의 후손이자 익주목 유원의 사남으로 유원 사후 익주를 통치하였다. 유비와 유장이 전한 경주의 자손들이었던 것으로 그래서 유비가 유장이 있었던 서천 공략을 망설였던 것입니다. 유장이 있었던 서천을 익주라고 합니다. 익주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신증통국 여지승남의 익주의 지명이 두 가지로 등장하는데 모두 찾아드립니다. 익주, 익주. 익주의 지명을 우선 살펴봅시다. 이곳 익주의 남양에 천황님이 계셨던 당 지역이며 영주란 영평과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은 지왕의 도시 고고죽국이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광산과 평안도 개천의 군명의 익주로 무천과 무주, 무릉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무천이란 하우인 김소랑의 무대 귀성이며 무릉 도원이었던 것으로 천부가 있었던 곳이 익주였습니다. 유장이 유비를 마중 나온 광항군 부현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부현에 있는 성이 부성입니다.
부성이란 성터는 사천성 면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면죽을 살펴봅시다. 광안군에 속하며 성터는 사천성 덕양 황허진에 있었다고 합니다. 면 땅이 면양이며 이곳에 있는 대나무 숲이 면죽이 됩니다. 경기도 고양의 군명을 덕양이라고 하며 덕양은 곧 형주를 겸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덕양이란 고향으로 천황님이 계셨던 열고야 산의 제명이었던 것입니다. 위공조조. 조조의 권세는 이제 거칠 것이 없었고 강동의 송건은 유비를 잡으려고 서천의 유장에게 간계를 사용했습니다. 조조와 강동의 군대가 맞붙은 유수의 지명에 대해 살펴봅시다. 고대 장강의 지류로 소호에서 발원해 동남쪽으로 흘러 무의현을 지나 장강으로 들어간다. 유수가 장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점을 유수구라고 하는데 안위성 무의 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경상도 의성의 방면을 인용합니다. 소에 있는 들판이 소야이고 호수가 소호입니다. 전라도 강진의 부루와 산천을 인용합니다. 소호가 흘렀던 무의현에 있는 사찰이 무의사로 강진과 영암의 경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전라도 강진은 천부가 있었던 금성, 금능이며 영암은 천황님이 계셨던 곳으로 그 가운데 지점에 유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낙봉파. 천하의 방통이 꽃도 펴지 못하고 제갈량의 직감이 맞았는지 방통은 낙봉파를 지나가다 매복군의 기습에 걸려 최후를 맞았던 것입니다. 방통이 죽은 낙봉파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낙봉파라는 지명은 삼국지의 시대에 없었던 지명으로 사천성 덕양시 나강현에 낙봉파라는 지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덕양은 천황님이 계셨던 고향으로 나강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나주에 있는 강이 나강입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금산, 금송, 진해라고 합니다. 비단금자의 금은 촉의 지명으로 경기도 개성의 성곽이 나성이라고 합니다. 개성이 촉의 지명이었습니다. 촉을 향해 제갈량은 형주를 관우에게 맡기고 방통이 죽고 위태로운 촉에 유비에게 파견된다. 이제 서천 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장비는 익주의 파군을 공격하지만 그곳에는 익주의 명장 어만이 지키고 있었다. 어만은 익주 파군 인강현 사람이다. 인강은 김해의 지명으로 천부가 있었던 곳이 파촉의 파지역이라고 했습니다. 211년 유장이 장송 등의 말을 듣고 유비를 익주로 불러들였을 때 어만은 산에 호랑이를 놓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단식했다. 212년 유비는 익주를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214년에는 형주로부터 진군해온 장비가 파군을 공격하여 어만을 사로잡았다. 장비는 어만이 저항한 것을 꾸짖고 처형하려 했으나 어만은 끝까지 꿋꿋한 태도를 잃지 않았기에 포로의 처지에서 벗어나 장비의 빈객이 되었다. 엄씨는 초나라 남쪽 지역의 장시에서 기출되었으며 모두 전옥고향의 후손들로서 본가는 영월 단본이라고 합니다. 영월은 단정이 귀양간 노산, 노나라의 척이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유비는 낙성을 공격하던 중 적장, 장임의 반격으로 위기에 처했으나 장비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공명의 계략으로 장임은 사로잡히고 낙성을 함락하게 된다. 장비와 마초. 유비는 송도로 가는 관문인 면죽간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이때 조조에게 패해 방황했던 서량의 마초가 한중의 장로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는데 한중군을 이끌고 유비의 가맹간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가맹간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가맹간을 소화고송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역은 가릉강과 백룡강의 합류 지점으로 우수산의 험준한 봉우리를 등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릉이란 가평에 있는 능호 능침입니다. 평안도 가상군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평안도 가상군에 있었던 천왕산은 천왕이신 부처님 상제님이 대를 이어 계셨던 곳이며 봉두산이란 봉황인 세상의 중심 전부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장비와 마초는 용호 삼박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이 계속되었다. 다음날 면죽간에 있던 제갈량이 찾아와 한중 장로의 모사 양송에게 뇌물을 주어 마초를 이간질시켜 귀순하게 만들 수 있는 계책을 실행하니 마초는 유비가 보낸 사제의 설득으로 유비에게 항복하였던 것이다. 마초의 항복으로 이제 촉의 수도인 송도로 가는 길이 훤하게 열리게 되었으며 결국 유장은 성 밖으로 나와 유비에게 항복하였다. 이로써 유비는 천하의 중심지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곳 촉의 중심지 성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원주란 모든 것의 근원으로 원주의 군명 평원은 유비가 현령으로 지낸 곳이며 북원경은 북경이며 원주의 군명 송안과 송도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것이 금도의 척이었던 것입니다. 복왕후. 유비가 송도를 장악했다는 도식에 강동의 송건은 형주의 반환을 위해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조조의 진영에서는 복왕후가 제거되고 조조의 딸이 왕후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천하는 조조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양평관 전투.
한중의 마지막 성에서 농성 중이던 장로는 책사 양송의 배신으로 조조군에게 생포되지만 조조는 장로를 진남 장군에 임명하고 배신의 아이콘 양송은 처형하면서 한중을 평정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유비의 목에 비수를 겨누기 시작했던 것이다. 삼국지와 초안지에서는 한중을 촉에 있는 곳으로 조작했지만 한중은 한성인 한양의 지명입니다. 한중을 양평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명을 밝히면 한중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양평관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양안구라고도 하며 익주 한중군 면양현에 속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발흥이란 천부가 있었던 파축의 파였습니다. 양평과 양안, 양호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양평관이 면양현에 속했다고 합니다. 충청도 면천의 군명을 마산, 해종, 면주라고 합니다. 면양과 면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면천의 군명 마산을 살펴봅시다. 충청도 한산의 군명을 마산, 마읍, 한주라고 합니다. 한주와 한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예로 이곳이 한나라가 시작된 한원입니다. 한중이 바로 나라 한의 한중이었습니다. 충청도 한산팔경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한산팔경의 하나인 진포는 진 지역에 있는 포구라고 했습니다. 진국, 진해, 진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있는 하천이 진천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 금성은 촉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한시가 개출된 한원이 신시개천의 무대였던 것으로 이곳이 한중이었던 것입니다. 한중에 있고 양평관이 역사 조작으로 한양의 한이 촉의 한중의 한으로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요. 합비 전투. 한중을 점령한 조조군의 불안감을 느낀 제갈량은 강동의 송곤에게 사신을 보내 조조가 한중에 있으니 강동의 지척 합비를 공격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강동의 송곤은 환성을 공격하고 합비로 쳐들어가게 되었다. 감령 장군의 활약으로 환성은 강동의 송곤에게 떨어지고 합비성의 장교는 조조에게 지원군을 요청하게 되었다. 감령이 활약한 환성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환주, 영주라고 합니다. 이곳 환주에 있는 환도성이 환성이었던 것입니다. 강동의 능통은 합비성 앞에서 약진과 대결하다가 감령에 더불어 죽을 고비를 넘겨 이 둘의 원한관계는 우정으로 변하지만 조조군의 활약으로 강동에서는 진무와 동습이 붙고 많은 군사를 잃어 조조에게 화친을 지휘하며 철군하게 이른다. 강동군과 조조군이 결전을 벌인 합비의 정체도 밝혀봅시다. 합비는 안희성의 지명으로 기원전 3세기에 진나라가 합비원을 두었고 국왕군의 관할에 속했다. 수나라 때에는 합비원에 여주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해주 풍경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해주 풍경에 여산이 등장합니다. 여주와 여산은 여주에 있는 산이 여산으로 동일한 지명입니다. 200의 시 두 편을 인용합니다. 신시개천의 무대 1월 오악도의 주인공 오로복의 서북쪽에 있던 여산이 여주의 합비이며 국왕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위왕조조, 한나라의 최후 백제성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